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2일 만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선 당면한 정치 현안을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3부에선 음모론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이어서 망 사용료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떠난 사연 알아봅니다. 12월 8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소식인데요. 활동 기한을 보름 정도 남겨두고 조기 해산했습니다. 정권을 주겠다던 당 지도부는 친윤, 중진, 불출마 혁신안을 놓고 혁신위와 갈등을 빚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혁신위 요구에 대한 당 최고위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이후 공관위 등으로 공을 넘긴다는 방침인데 그래서 현 단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이 이뇨한 위원장이 나서서 줄기차게 친윤과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해왔는데 사실상 받아들여진 게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빈손 해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혁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 수뇌부와 혁신의 갈등설이 끊이질 않았고 사실 좀 심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급기야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이뇨한 위원장의 요구는 단칼에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어제 마지막으로 회동한 결과도 역시 빈손으로 끝이 났고 결국 혁신위는 보름 정도를 앞당겨서 조기 종료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렇군요.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인 위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네, 좀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좀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많이 배우고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뼈가 있군요. 네.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네, 일단 당사자인 김기현 대표는 혁신이 조기 해산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혁신이도 못 받아들였다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전으로 당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혁신이가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서 좌절을 했다라고 했고 인 위원장이 어제 마지막 일정으로 만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었는데요. 안 의원은 만남 뒤에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혁신위가 종료하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간밤에 미국에서 날아온 경제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결정할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죠? 네, 미 노동부 발표를 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전보다 1,000건이 늘어난 22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에는 약간은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실업수당, 이 계속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여 건으로 2주 전보다 6만여 건 줄었습니다. 이건 기존 실직자들 중에서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는 이유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정도를 판단을 할 때 노동시장 과열 여부를 보고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정도를 가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일부 진정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영향 때문에 뉴욕 증시 급등했죠? 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기준금리가 또 한 번 상승할 확률이 줄어들고 또 그만큼 금리가 떨어질 시기도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여기다 다음 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더해져서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0.8%,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스닥 지수는 1.3%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감사원이 이번에 은폐와 또 왜곡으로 월북몰이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월북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사실 또 한 번 또 나온 셈입니다. 감사원은 사실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고 이대준 씨는 실종된 지 약 38시간 만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첩보와 정보 등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 이후부터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방부, 통일부, 또 안보실, 해경까지도 이 씨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하기 바빴다고 감사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담은 군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감사원은 또 관련 기관들이 북한에 이 씨의 피살된 사실을 안 이후에는 비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를 하고 왜곡된 사실까지도 발표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해경의 경우에는 이 씨가 피살됐다는 정보를 알고서도 전달받고서도 수색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은폐와 왜곡에 대해서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 징계를 요구했어요? 네, 해경과 또 국방부 또 통일부 관계자 13명에 대해서 징계와 주의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합동참모본부, 해군 등 5개 기관에 주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출석을 해서 간단하게 자신의 소감을 밝힌 뒤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 전 대표는 이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을 때 파리에서 체류를 하다가 급거 귀국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 스스로 검찰에도 찾아갔었는데 검찰이 예정된 수사가 아니라며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파리에서 귀국한 지 정확히 228일 만입니다. 7달이 넘었네요. 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아무래도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봉투 의혹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에서 시작이 됐죠.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서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 등을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과정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돈봉투 의혹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의 후원 외곽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송 전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혐의 부인하고 있죠? 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약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자신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기 관여한 의원들 추가 조사할 방침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관여한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송 전 대표 캠프에 있던 윤관석 의원 이미 구속 기소가 됐죠. 윤 의원 재판에서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에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의 참석자라면서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명단의 당사자들은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달 민주당 임종성 또 허종식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네. 수천 %에 달한 이자 받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소송을 돕는다고 해요. 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사실 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이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 사금융의 반사회적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송은 이제 주로 법정금리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는다 이런 식의 소송이었는데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 불법 사금융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금융당국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 반사회적 계약 소송은 법원에서 인용이 되게 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계약이라면 계약 자체가 이게 원천 무효다 이러기 때문에 원금까지 이제 네, 구제를 맞습니다. 해준다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그 반사회적 계약 소송 통해서 이긴 사례가 있나요? 네, 금융당국이 사실 이번에 지원까지 하는 거는 이긴 판례가 사실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한 건이라도 이번에 좀 판례를 승소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피해자가 또 한 번 이 반사회적 계약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단 한 건이라도 판례를 꼭 좀 승소 사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소 확률은 또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승소를 할 확률도 있지만 사실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유가 이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명백하게 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있거나 또 다수가 피해를 봤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입증을 돼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지금 이런 한계를 알고 지금 승소 가능성이 큰 피해 사례들을 좀 일부 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소송이 승소까지도 이어지고 또 판례가 만들어져서 불법 사금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좀 서민들은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김 선수가 최근 국내에서 한 후배 야구 선수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네, 고소를 한 이유가 이 후배라는 사람이 과거에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고소 혐의는 공갈과 또 공갈 미수입니다. 고소는 그렇다고 치고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공갈로까지 고소한 거죠? 네, 문제의 좀 당시를 보니까 이 후배라는 사람과 처음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21년에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후배와 김하성 선수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다툼을 벌였는데 이 후배가 그 이후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계속 요구를 해왔다. 이게 김 선수 측 주장입니다. 김 선수 측에선 당시 다툼이 지인들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 수준이었다면서 이미 후배한테 합의금을 줬는데도 공갈 협박이 계속돼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 측이 후배한테는 좀 수억 대의 합의금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억대 합의금이요? 네. 이 후배라고 하는 사람 측에선 김 선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후배 측에선 본인이 야구 선수를 은퇴한 뒤에 김 선수의 매니지먼트 회사에 입사를 했고 미국으로도 건너가서 김 선수의 잔심부름까지 해줬다면서 김 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받고도 협박을 계속해왔다는 김 선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양측 주장 보면 합의금 준 사실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억대 합의금을 준 건가요? 네, 양측이 지금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실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말씀하신 이 합의금, 이 무려 억대인 것으로 알려진 이 합의금이 왜 오갔냐일 건데요. 지금 양쪽 누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지금 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에서 먼저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쪽 모두 이 주장이 엇갈리고 맞서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증거까지 내세우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첫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김 선수 소속사는 수사를 하는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언론에 좀 추측성 보도를 자제를 해달라 이런 당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 특히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리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이 폐렴이 이미 치료법이 좀 잘 알려진 흔한 폐렴이라는 겁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등과 긴급 자문 회의를 한 결과인데요. 회의에 참석한 소아 감염 관련 전문가들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에는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서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폐렴이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던 감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은 약 없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외래에서 항생제를 받아서 쓰면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항생제를 써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최우나 서울대 어린이병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차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는
내성 폐렴이면 대하 소화 감염 학회 등이 만든 지침을 참고를 해서 2차 치료제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또 다른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읽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항생제 공급은 원활하다면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지금 또 금요일이고 특히 연말이라서 외출이 좀 늘어나는 만큼 감염 위험도 그만큼 큰데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퍽포근하겠습니다. 어제보다도 4, 5도 높고요.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12월 최고 기온 극값이 17.7도인데 오늘 예상 낮 기온 16도입니다. 강릉, 대전, 대구 19도로 2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15도에서 20도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전국의 하늘 흠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수도권과 강원도 한때 높은 구름이 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도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상권 해안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고 동쪽에 건조특보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과 많이 겹칩니다. 오늘 서해안과 영동, 경북 산지 또 경북 동해안 쪽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니까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높은 구름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5도로 역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역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도, 습도는 59%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비교적 여유있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입니다. 사고 때문에 정체가 극심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동서천 분기점 부근입니다. 오늘 새벽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불이 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견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부터 1차로에서는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면 통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3km 구간 극심한 정체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역시 충청권입니다. 영덕 쪽으로 회인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천동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동호대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내 상황과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원칙과 상식 김종민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당규 개정 관련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내년 총선 공천 룰 관련 내용이 있고요. 또 총선 이후 전당대회 룰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더 민감하게 보는 게 전당대회 룰 개정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당대회 룰이요. 이제 좀 복잡한데요. 그 전에 이제 대의원 비중, 당원 비중, 국민 여론조사 비중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돼서 국민 여론조사가 30%, 그리고 대의원과 당원들이 합쳐서 70% 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의원과 당원들 간의 비율을 20대 1 비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직 20대 1이 정확하게 퍼센트로는 결정이 안 됐는데, 네. 전에는 이제 45%가 대의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30%로 줄어들고, 이게 이제 20%나 15%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오래된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당원들인 대의원들 투표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일반 당원들의 투표 비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이게 이런 부분을 일반 비명계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의 입김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중앙위에서 의결이 됐네요.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정당이라는 게 이제 당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당원 중에는 누구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도와주려고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당원들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6개월 이상이면은 당원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참여도가 좀 별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당시 언론 보도라든가 네. 유튜브에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네. 사실은 당원들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이 뭐 5년 이상 된 사람들, 10년 이상 된 사람들, 이렇게 오래된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당 상황을 잘 알고 또 어떤 인물에 대한 판단도 또 이제 경험이 많고 하니까 대개 이제 선진국 정당들을 보면 이 오래된 당원들의 역할을 많이 넓혀주는 역할이 큰 뭐 이런 방향으로 왔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의원 제도를 둔 게 우리 당에서 그래도 좀 적극적인 당원들 또 오래된 당원들 이런 분들이 좀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자. 네. 이런 취지였는데 이제 이런 게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 의사결정에 너무 그때그때 여론이라든가 그때그때 시류가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점에서 좀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대의원과 당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당원들은 그냥 전국 각지에서 다 참여한 분은 다 당원 아닙니까? 네. 근데 대의원들은 우리가 좀 호남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당원이 많죠. 네네. 그리고 영남 지역이 당원이 좀 적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남 쪽의 의견이 우리 당에 많이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 제도를 둬서 대의원들은 영남 쪽 대의원들을 좀 지역별 안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남 민심들이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이제 대의원 비중이 줄어들면 아, 그 대표성이 아무래도, 줄어드네요. 그렇죠. 영남 쪽의 목소리가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 총선 공천 관련해서 이제 룰은 예컨대 뭐 현역 의원 감점 비율 확대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 역시 의원들에게 특정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이제 누구한테 이게 뭐 악용되느냐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 봐야 아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민주당이 누구나 당대표가 누가 되든 임의로 이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공천 룰을 1년 전에 정하기로 했어요. 네. 당원 단계 1년 전에 정해서 그걸 바꾸지 말자. 그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다.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대로 하는 공천이다. 이렇게 불러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깨졌습니다. 지금 1년이 아니라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때 지금 총선 룰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공정한 경선의 상징처럼 여기왔던 이 시스템 공천, 이 당원 당규를 이번에 어겼다는 점에서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 이제 친명의 정성호 의원이 이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원 개정에 대해서 구성원들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게 정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라는 게요. 예. 합의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형식적인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왔는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약속도 뭐 약속 못 지켜 이래버리면 누가 국민들이 그 당을 믿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이거 뭐 주류가 다수파가 뭐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다수파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표결하면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 이런 정당의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까요? 자. 저는 예. 정말로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어떤 그 주변 분들이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고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네. 저 불체포특권 포기한 것도 또 뒤집었죠. 이번에 또 선거법도 뒤집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줄줄이 약속을 다 어겨버리면 저는 이 정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네.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제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당내 민주화, 도덕성 회복 이런 거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요 중앙위 결정으로 사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이제 일단은 일단락된 것 같고요. 점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서 또 요청하거나 이런 당내 연한 논의하 뭐 이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네. 그 이제 들리는 뭐 관측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등 뭐 총리 3인방 그리고 이른바 뭐 가결파 5인 등과 이제 회동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제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원칙과 상식에선 12월 중순 이후 최종 결단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최종 결단은 탈당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탈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에 어떤 요구를 할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또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혁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적어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이제 그 혁신의 과제를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있겠죠. 그러면 최대한 당이 이제 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또 여러 원로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나눴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또 의원들 중에 혁신과 상식에 같이 못하는 의원이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은 못해도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혁신과 상식이 뭐 의원 숫자가 4명밖에 안 된다고 이제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이 체제에 대해서 뭐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정권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지지하자 이런 분이 한 70% 됩니다. 네. 나머지 30%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분이 30%가 돼요. 네. 그러면 이 30%의 의견은 그냥 뭉개고 갈 거냐. 그래가지고 이 30%가 이거 난 모르겠다. 선거 투표 안 할래. 뭐 이분들이 뭐 윤석열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윤석열 찍기보다는 그냥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당의 총선에도 유리할 거며 앞으로 당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민주적인 정당으로 의미가 없다. 왜? 민주정당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소수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소수와 함께 가는 다수 이게 민주주의예요. 네. 일단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 상황에서 뭐 탈당 가능성은 일단 배제해 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당 안에서 한다. 일단은 당에서 올해 우리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또 당의 혁신 과제에 대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정말로 이건 엉망이다. 당이 진짜 완전히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또는 완전히 이재명 이 패권 정당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게 너무 분명하면 뭐 다른 선택도 고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걸 좀 천천히 좀 지켜보시죠. 이번에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번 주말에 큰 행사가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토크쇼 대토론회 이제 명칭이 이런데요. 참여 동료를 위해서 이제 홍보 영상 만드셨고요. 의원님이 직접 연기도 하셨어요. 일단 요 내용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가 12월 10일 날 그동안에 이제 여러 뭐 청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왜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났는지 또 민주당에서 왜 비판적인지 이런 말씀들을 쭉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자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뭐고 어떤 식으로 혁신했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모아서 우리 당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게 좀 정리된 명료한 그런 혁신 과제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초청장 보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실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런 전직 총리들은 어떻게 초청장 보내셨어요?
근데 뭐 초청장은 저희가 따로 안 보냈고요. 네. 뭐 이미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오신다고. 누구나 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 누구나 이제 환영하는 거니까. 그 세 분들은 오십니까? 아니요, 아직 뭐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나 한 적은 없고요. 네. 지금 이 행사는 그런 이제 뭐 당대표라든가 전직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이렇게 그분들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일반 시민들과 당원들의 얘기를 좀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행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 좋은데 뭐 안 오시더라도 이 할 수 모임의 없고. 예. 초점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발 뭐 친당 창당설이 요즘 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의 기점으로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연대 행보 나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성 기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연대로 하면요. 저희는 이낙연 대표하고도 연대하고 김부겸 총리하고도 연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대하고 다 연대를 하려고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공감하거나 하면 다 뭐 연대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하는 점이 많고 공감하는 점이 많은데 네. 저희가 신당을 같이 하겠다라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 계획을 같이 공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뭐 그런 말 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까지는요. 네. 민주당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의 시간이고요. 이 혁신의 시간이 지나서 혁신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신당이 됐던 무슨 뭐 다른 새로운 시도가 됐던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통합, 대화 강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해 손길 보냈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보여주기식 만남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이제 끌어안고 간다. 네. 어느 정도 모습, 어느 정도 진정성이면 이게 보여줘야 한다고 가능하세요? 아니 당장 지금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꼬인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끝나고 나와가지고 송갑석 최고위원 자리에 네. 적어도 이 30%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최고위원을 임명을 하는 게 그게 상식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도 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분을 또 임명을 해요. 그러니 기존의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인데 그 남은 한 자리마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 99마리 양에다가 그 한 마리 양까지 다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래가지고는 단결이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줄이고 다수파라 하더라도 나머지 30%의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를 열고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승복을 하잖아요. 네. 승복을 해야 단합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네네. 그 무소불위의 제왕적 총재라고 그랬어요. 그분도 항상 김상현, 정대철 이런 비주류하는 분들 맨날 그분들 그 당대표 경선, 대통령 경선하면 맨날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판해요. 네. 근데 그분들 항상 그분들에게 자리 내지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항상 배려하고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도 비주류였잖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신당의 모든 것 알아봅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애들이 집회를 하면은 못 찍게 하거든요. 뭉치.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강운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에서 22마리가 이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식사를 언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10시 한 반쯤부터는 이제 오전 교육을 시작합니다. 또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이제 하원 준비해서 3시 반에 이제 하원을 시키고 있죠. 저희가 반려견 유치원을 한다고 하면 뭐 변이나 치우면서 뭐 돈 번다든가 뭐 이런 약간 아직 좀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설득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개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그냥 반려견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보호자님들이 하네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하네스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차는 줄.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니 산책을 나가면 뭐 먼저 나가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사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 한 후에 하네스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맑은 날씨에 일부 서해안에 안개 깔린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이 정도의 맑은 날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낮 기온 짐작이 가능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8도입니다. 오늘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 높은 이례적인 수준의 고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겨울이 될 듯 싶은데요.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12월 최고 기온 극값이 17.7도입니다. 오늘 16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대전, 대구 19도로 20도에 육박한 곳도 있겠습니다. 15도에서 20도 분포고요.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도에는 한때 비가 조금 뿌려질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양호한 수준이 될 텐데 수도권과 충청도의 경우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 제주에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 영남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5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영동,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 등 해안 쪽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또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상권 해안 등 건조특보 발효 중인 지역들과 많이 겹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 바로 신당입니다. 거대 양당에 대한 대안으로 제3지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신당과 관련해 다양하게 또 재미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인사들의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선 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그 양당이 너무 극한 대립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이제 틈새를 좀 노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중도층 내지 무당층이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제 일주일 전에 나왔던 건데. 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난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9%. 네. 그래서 그 직전 조사 대비해서 2%포인트나 증가를 하는 걸 보여줬고요. 네네. 또 주관적 정치 성향 조사에서는 응답자 43%가 나는 중도다. 이렇게 답을 그렇군요. 했다는 거죠. 이 조사 이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3지대에 많은 유권자가 이제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을 이제 지지 기반으로 해서 신당을 좀 창당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양당의 이제 그 비주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와서 신당을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출마해 보겠다. 이런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신당 창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네. 나 혼자라도 창당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법에 네. 이제 이게 다 규정이 좀 돼 있는데요. 우선 창당 요건만 갖추게 되면 일단 당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법 제3조를 보게 되면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을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왜 중앙당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냐, 다른 곳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도 있고 한데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17조를 보게 되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일단 갖추도록 하고 있고, 또 이 18조 1항을 보게 되면 이들 5개 시도당이 개별적으로 1,000명 이상씩 또 당원을 갖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1,000명씩 5곳,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의 당원은 갖춰야 일단 당이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사실 이 창당 비용은 들이기 나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른바 조직 동원에 돈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당원이 아니고 좀 동원된 이제 당원들, 그런 당원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당원들이 이제 많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정당법이 규정돼 있듯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당 소재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얻고 유지하는 그런 비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군요. 뭐 요즘 또 당 만들면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비용들, 기타 이제 창당을 했으니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뭐 이런 쪽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신당, 분당, 통합신당, 위성정당 이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네.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선거 임박하면 아주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신당 그건 뭐 이름 그대로 새롭게 창당하는 정당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분당은 저기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당 일산이 아니죠. 네. 기존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으로 쪼개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이 개별적으로 탈당하는 것을 분당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제 새로운 정당을 함께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집단적으로 네. 당을 이제 탈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분당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통합신당은 정치적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분당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탈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제 뭐 파급 효과 이런 게 좀 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신당은 2개 이상의 기성정당이 참여해서 새로운 당명을 가진 신당을 만드는 그런 경우 얘기합니다. 위성정당은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제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 일당 독재한다 이런 이제 국민적 비판 네. 또 요즘에는 뭐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비난을 또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위성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정당을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구색 맞추기다.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색 정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소수당의 비례 의석이 이제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니까 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편법을 동원했죠. 그래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소수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을 또 약간 독식한.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이제 선거제 쟁점이 되고 있죠. 예, 그런 또 전례도 있습니다. 네. 의석 확보 면에서 이제 성공을 거둔 제3지대 신당 꼽는다면 20대 때 이제 국민의당 38석이에요. 그렇습니다. 15대 때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이죠. 50석, 50석입니다. 14대 때 통일국민당 31석. 그 당시 이 당들이 이렇게 의석 확보에 성공 거둔 요인 뭐라고 보세요? 그런데 과거에 그 어떤 제3정당을 과연 제3지대 정당으로 부를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좀 야권의 분열에 따른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자민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지만 상당히 인물 중심의 정당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3김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이제 김종필 전 이제 총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물의 힘에 의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정당. 그래서 그거를 과연 제3지대 정당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제3지대 그러면 이제 그 여야가 아닌 제3지대를 일컫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약간 중도 성향을 갖는 그런 이제 정당을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교적 적합한 정당이 이제 국민의당에 해당했던 거죠.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 시작했을 당시에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상당히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뭐 각 당 지지하시던 분들까지도 뭐 동참해서 한때는 뭐 여론조사 결과가 뭐 60%에 근접할 정도도 나오기도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 지지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16년 20대 총선 직전에 이제 국민의당 창당했던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이제 중도를 표방하면서 38석 획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그때까지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이 있었고 정권 교체되면서 치러진 2020년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총선 때는 역시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서
그때는 뭐 이제 중도층도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힘을 많이 실어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준연동형 이제 비례제가 이 당시에 도입이 되는데 비례 위성정당까지 이제 만들면서 네. 두 거대 정당이 어떻게 보면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차지할 의석까지도 다 이제 흡수해 가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다.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거 플러스 그 당시에 아마 그 대선이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인데 근데 나름 또 유력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안철수 씨도 그렇고 김종필 총재, 정주영 회장 나름 유력 후보들이어서 아마 그 대선 후보의 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인물 중심인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름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 이 세 경우에도 양당 구도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지 못했고 추후 대선에서 이제 후보가 당선되지도 못했고 이렇게 제3지대가 일반적으로 제대로 힘쓰지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그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 기준으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 이제 네. 조금 전에 이제 인물 중심 정당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물의 정치력에 따라서 이게 막 부침이 좀 많이 좌우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제3지대 신당들은 아마 과거의 그런 인물 중심 정당들하고는 물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당들 입장에서는 역시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또 거기 이제 참여하는 그 인물들 면에서 좀 차별성이 네. 역시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신당의 들고요. 성공 조건 이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신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도 지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중도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인식이 또 그 일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저도가 아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너무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정책적 방향성 면에서는 정답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고요. 역시 그리고 인물 면에서도 참신하거나 역량이 뛰어난 인물들이 좀 많아서 그런 점에서도 기존 정당하고 좀 차별적으로 좀 보이는 측면들. 그리고 정당 운영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특히 양당이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 너무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주류의 의견을 좀 잘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정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한 신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제 창당을 한다면 이준석 신당 성공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느 정도의 의석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대체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가상 상태긴 한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세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직접 나서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지자들을 좀 뭐 모집도 하고 있고 출마 희망자들도 모집하고 있고 이제 이런데 의외로 반응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의석 확보는 가능하지 않겠나. 잘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 그렇게까지 보세요? 20석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측이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좀 약간 공언했던 그 신당 창당 방향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완전히 이제 무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양당에서 이제 공천 못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을 모아서 이제 뭐 바람이긴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아예 갖춘 상태에서 출발하겠다라고 초반에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방향대로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창당 과정도 훨씬 더 수월하고 왜냐하면 개별 의원들이 나름 각자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인 당원 확보가 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역시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원내에서 뭔가 이제 약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당 이제 국고 보조금 받는데도 좀 유리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총선 출마 희망자 모집한다 이렇게 좀 신당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함께 하려는
인물이 누군지 예컨대 이제 제3지대에 나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양향자, 뭐 금태섭 이런 분들 아직 정확히 드러난 게 없어요. 네, 뭐 접촉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이제 그 양당의 이제 현역들 그 중에서 이제 비주류에 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좀 접촉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내가 거기에 동참할 거야 이렇게 딱 공언하고 나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심지어 이제 친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천하용인 그분들조차도 뭐 명확하게 그 신당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대체로 좀 두 가지 요인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당에서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이 돌아가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역시 이제 주류 중심으로 공천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혹시 우리한테 좀 배려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약간 존재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약간 좀 버거워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좀 말씀을 들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약간 스타성이 강해서 너무 이제 약간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하는 신당이 결국 이름 그대로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1인 정당 내지는 어떤 인물 중심 정당. 이런 거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서 들러리만 서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또 갖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담스러워해서 아직은 좀 관망을 좀 하는 하고 것 같아요. 있다. 야권에서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직설로 인한 그 신당 창당설인데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김부겸, 손학규, 정세균 이런 원로급 정치인들이 만약에 같이 뭐 비명계 구심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그 민주당의 비명계들도 좀 내심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 확실히 우리 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제 그래서 좀 약간 술렁술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뭐 이제 우리도 이제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나가서 가능하면 신당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수군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이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주류가 친노 친문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친노 친문계가 지금은 약간 좀 갈려 있죠.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친명계로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좀 관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류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명계 중에 이제 친노 친문계 같은 경우에 지금 공천 못 받는다 그러면 좀 집단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많잖아요. 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10%만 움직여도 뭐 잘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뭐 손을 잡을 가능성 또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세균 전 뭐 총리라든가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하고 힘을 합칠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 그런데 중심은 아마 본인들이 역시 되려고 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의외로 당내 조직 기반이 좀 약하다. 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부 친노 친문계가 이제 합류해서 이제 이낙연계를 형성하고는 있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계가 따로 딱 나와가지고 신당 창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 이제 좀 그 나머지 비명계 친노 친문계하고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 뭐 얘기들이 많은데 선거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지난 총선 때 이제 도입을 한 상태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존속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상당히 논란이고
존속을 시키되 비례위성정당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그 각 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또 이제 일부는 그러지 말고 아예 옛날로 되돌아가자. 네.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가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건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 소식 짚어봅니다.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5년 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2018년 12월 10일에 있었던 사고고요. 장소는 충남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당시에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인 김용균 씨가 여기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고요.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숨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 그래요. 이 사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 첫 번째는 사망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김용균 씨가 사망한 건 이제 추정 시간만 있는데 12월 10일 밤 10시 35분쯤에 CCTV에 찍혔거든요. 그 직후에 아마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발견된 거는 다음 날 새벽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이 수습되는 시간도 좀 논란이 됐는데 4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신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옆 라인에서는 또 다른 작업자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용균 씨가 나이가 어렸어요. 1994년생이거든요. 당시에는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품이 나왔는데 이제 작업 중에 끓여 먹으려고 갖고 있었던 컵라면 같은 것들이 나와서 당시에 좀 이제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발견이 늦었다는 거, 혼자 근무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근무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안전 의무를 회사에서 안 지킨 거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호 조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소를 하는 시점이 2020년 8월인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포함해가지고 여기 이제 원청회사가 되거든요. 여기 포함해가지고 하청회사까지 해서 임직원 14명을 기소를 했어요. 재판에 넘겼고요. 그리고 회사 법인들도 각각 그렇게 이제 기소 대상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어제입니다. 쟁점이 뭡니까? 사실 이번 사건에서 관심이 원청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원청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 뭐 위험에 외주하다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일들은 하청업체에다 맡기고 뭐 아니면 비정규직 고용해서 맡기고 이러면서 정작 원청 회사들이 책임을 안 진다 이제 이런 여론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기도 했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딱 그 내용이에요. 원청 회사의 대표나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원청회사의 대표였던 김병숙 전 사장은 이제 무죄가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판단이 사실 법원에서는 계속 일관됐거든요. 1심, 2심에서 무죄였고 최종심에서도 이걸 확정해 줬는데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원청하고 김용균 씨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원청, 하청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고용관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김 전 사장이 작업 환경을 점검할 그런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비슷한 취지로 한국서부발전, 그러니까 원청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이제 시행은 됐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대법원 판단에는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적용을 못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떤 뭐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당사자 사건에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김용균 씨 사건 계기로 두 가지 법이 만들어졌었는데 하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렸는데 산업안전법 개정안. 여기 네. 김용균법. 네, 이 김용균법으로 불렀는데 이 법이 내용이 뭐냐면 도급인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돈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하면 뭐 갑이 되겠죠. 네네. 이 도급인은 이제 하청업체의 어떤 직원을 계약해서 일을 시키더라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안전조치 같은 것들은 이 도급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 불러서 쓸 때는 책임을 안 져도 딱히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게 작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청 사업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시행 시점이 작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법 모두 김용균 씨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둘 다 이제 적용이 안 됐다. 네. 그럼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원청과 하청업체 임직원 10명이 유죄를 받았는데 이제 혐의는 안전조치 안 지켰다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다만 실형은 없었어요.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유족 측에서는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겠죠. 네, 예,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실형도 없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냐 이렇게 반발했고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 선고가 있을 때 이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현장에서 주저앉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이 이러냐? 왜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인가? 당신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도 그렇게 판결을 내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이제 기자회견 내용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후 역사는 제대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법적 맹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부당한 판결이라기보다 예.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소급 적용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걸로 네.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재판부는 있는 법 안에서 이제 기준 안에서 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법률의 그 잣대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성에 안 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양대 노총도 모두 법원 판결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불평등한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내렸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네. 또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법들 있잖아요. 예. 그 전과 적용 전과 후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계적인 판결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이 되면은 유죄를 내고 아니면은 무죄를 내린 이런 좀 단순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뭐 보도를 가로수와 전신주가 가로막아 차도로 다녀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공정해요. 기준을 공정하게 바꿔주세요. 눈에 띄는 급식카드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공익민원이나 국민 제안이 거절돼 속상하셨나요? 이제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구제 패스트트랙 적극 행정 국민신청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이 신청한 정책 아이디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는 적극 행정 국민 신청. 국민의 든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심리다.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네. 승용차하고 트럭이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가 충돌했다는 게 이제 경찰 설명인데요. 여권 일각에서 음모론이 제기됐어요. 이게 진짜 우연일까? 영화 아수라 속편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여권 정치인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만연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믿지 않으니까 드러난 것 이외에 무언가 다른 게 숨겨져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 근거는 없잖아요. 뭐 이미 경찰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을 거고요. 예. 그걸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구글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세계 10대 음모론을 소개할 정도로 다양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존 F 케네디, 미국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9.11 테러가 자작극이다 뭐 이런 음모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음모론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모론을 왜 믿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풀어주는 설명이 있으면 거기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듯한 설명. 네네. 예. 반대로 모호한 거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한 설명이 없고 모호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뭐 본성인가요? 네네네. 네, 그건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모호한 얘기고요. 건 싫어한다. 네. 예. 그래서 뭔가 잘 설명이 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런 걸 싫어해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음모론을 믿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10대 음모론 하니까 뭐 엘비스 프레슬리 생존설 뭐 예컨대 달 착륙을 연출한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히틀러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이제 음모론에 이제 끌리는 게 끌릴 때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사회가 안정적이면 즉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음모론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죠. 네. 반대로 사회가 불안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우면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음모론이 등장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지고 뭔가 예측이 안 될 때는 내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럴듯한 설명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음모론이 활개를 치는지 그러니까요. 이미 잘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음모론이라 해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혹하는 어떤 이거 사실이야 이러고 던져주면 사람들이 이제 쳐다볼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음모론을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좀 덜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빠지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 뭐 사실 음모론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여가지고 올해 Psychological Bulletin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연구가 하나 실렸는데요. 에모리 대학, MIT, 뭐 캐나다 레지네 대학 연구팀이 한 거거든요. 한 170개 정도 연구를 분석해서 특성을 분석해 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 네.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고 빨리 생각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높은 사람이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크고요. 종결 욕구. 네. 예. 또 자아도취적 성향이 강한 사람. 이걸 이제 나르시시즘이죠. 예. 그게 강한 사람은 내가 무언가 나만 알고 있는 그래서 우월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크고요. 나만 알고 있다. 네네. 그다음에 편집증이 있는 사람도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편집증. 네. 자아도취적. 네네. 종결 욕구. 사소한 문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 그게 모든 부분을 다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확대 해석하긴 하는데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디테일만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봤을까요? 그걸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이렇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네. 불안감이 큰 사람일수록 음모론에 취약하다 이런 그 가정이 해당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거의 정설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요? 불안감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 이런 것보다 구체적으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 설명을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여주더라도요.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딱 집중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오히려 불안감을 진정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보여주게 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음모론 사례 언급을 해볼게요. 네네. 9.11 테러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비행기 연료로 그 큰 건물의 철근을 녹일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미 어떤 세력이 건물에 폭발물을 심어놨을 거다 이런 건데요. 근데 과학적으로 비행기 충돌만으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입증이 됐어요. 네네. 나중엔 그 사실을 입증한 과학자까지 음모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에 또 부정을 거듭해서 황당한 논리를 펴는 심리는 뭡니까?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계속 나올 건데요. 음모론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음모론이 등장하면 연구자들이 그걸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사건일수록 그걸 명확하게 증명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기다리기 쉽지 않아 합니다. 특히 이렇게 9.11 사건처럼 당황스럽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원인을 알려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소위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사 전문가들이 나타나는군요. 그래서 그럴듯한 결론을 내리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고 그 이후에 과학적 결론을 내려봐야 안 들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사이비 종교 종말론 보면요. 이제 종말 날짜가 지났어요. 맹목적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도 과학을 부정하는 어떤 황당한 논리라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짜가 지났으면 사실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말하는 방식을 잘 보면 당신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메시아가 오려고 했다가 안 오기로 결정을 했다라거나 혹은 다른 악마들이 너무 많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게 연기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면 오히려 자기가 믿는 걸 더 강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믿음을 오히려 강화시킨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거네요. 신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지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가수 이제 타블로 씨죠. 학력을 속였다면서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이었는데요. 그게 아마 스탠퍼드 대학이었는지 어디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심지어 출신 학교의 졸업생이 맞다는 이제 인증을 해줬어요. 근데 이마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머릿속에 사로잡힌 잘못된 믿음. 왜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많이 알려진 확증 편향 때문이거든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건 내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 내 믿음을 지지해주는 증거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나도 쉽게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확증 편향은 또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의 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지구 평평학회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이 설이 퍼지는데 유튜브가 큰 몫을 했다는 건데요. 그 유튜브의 큰 특징이 그 어느 특정 관심 있는 분야 정보만 계속 제공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역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확증 편향 그 심리에 빠질 수 있겠어요. 네,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영상들만 계속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적인 매체랑 비교해 보면 거기서는 사건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이 되죠. 근데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관심 없음 누르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속적으로 계속 내 생각을 지지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확증 편향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이른바 쟁점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 뉴스인데 이 가짜 뉴스도 음모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짜 뉴스는 통칭해서 보기보다는요 조금 세분화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 가짜 뉴스 중에 확실하게 거짓말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팩트 체크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소위 그 불쉿, 영어로 불쉿이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괴소리 혹은 허튼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이 하던 말인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불시시거든요. 이건 증명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음모론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뉴스나 사실관계 따질 때 일단 의심해보고 꼼꼼히 따지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합리적 의심과 음모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합리적 의심은요. 열린 사고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음모론 이제 열려 있는 거네요. 근데 반대로 음모론은 닫힌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의심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과 음모론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합리적 의심은 뭐 매사에 있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실관계를 따질 때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사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음모론하고는 뭐 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합리적 의심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문이 좀 열려 있는 거예요. 가슴이 다른 가능성에도. 근데 음모론은 다른 가능성에는 완전히 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흔히 하는 말로 오픈 마인드, 클로즈 마인드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 되고요. 본인을 먼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음모론 빠진 사람들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음모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음모론이 얼마나 허황된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음모론에 빠진다는 얘기는 얇고 넓게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생각을 곱씹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훨씬 더 음모론에 빠질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래서 평소에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이나 이거를 되새겨봐요. 네네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게 맞는지 곱씹어보고 그래야 자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 이게 음모론에서 빠져나오려면 자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소홀한 길이 많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서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김포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지 분기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 전후로는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양방향 모두 서울시 구간에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강 주변 도로 흐름 나아지고 있는데요.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 방화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마포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미국 아마존닷컴이 운영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 6일 한국에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 망사용료를 꼽았다고 하네요. 망사용료가 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송태민 히든 브레인 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먼저 네네. 트위치가 어떤 플랫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뭐 트위치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것들을 이제 생중계, 생방송을 하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스트리밍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청자들하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뭐 진행 게임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스트리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스트리머한테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돈을 뭔가 준다라고 하면은 뭐 이름도 언급해주면서 뭐 춤도 추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리액션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플랫폼으로서 이제 꽤 많이 인기가 있고요. 한마디로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유튜브보다는 트위치에서 더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큰 규모 플랫폼이 한국에서 이제 철수하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이제 트위치에서 직접 밝힌 얘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 망사용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해외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더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다른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국 시장에서는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서 트위치가 좀 입지가 좀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이제 밝힌 거는 이 망사용료 여기 진짜 말도 안 된다는데 네네. 아니 망사용료가 금액이 얼마나 되기에 그 기업이 망사용료가 많다고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수익이 그거보다 더 많이 나면 그죠. 기업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망사용료 때문에 철수를 했다? 네. 이게 선뜻 망사용료가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뭐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예상이 한 9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만 들으면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네요. 그죠. 크긴 크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면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좀 상관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이슈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그럼 트위치 철수하면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여기서 트위치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되겠죠. 네. 무조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내년 2월 달부터는 이제 수익화를 해주지 않겠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면은 보통은 이제 스트리밍 한마디로 이제 라이브를 하는 방송은 뭐 유튜브 등등 있지만은 아프리카 TV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트위치가 한국에서 종료를 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아프리카 TV의 주식이 이제 하루 만에 29%가 오른 걸 보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 말고 아까 말했던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는 사실 실시간 라이브가 지금 저희 라디오 하는 게 나가는 것처럼 되지만은 사실 이 방송하는 사람하고
채팅 쓰는 사람의 차이가 좀 나요. 그렇군요. 네, 최소한 4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나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옮겨가는 좀 쉽지 않고 대신 최근 또 네이버에서 예. 그 자체적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이슈가 좀 옮겨갈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이게 망사용료가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건데 금액대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위치에서 10배 정도 난다고 했는데 뭐 10배 이상이 나는 나라도 있고요. 국가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간단하게 망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거를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요금제를 볼게요. 네. 그래서 핸드폰 요금제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때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면서 예. 뭐 용량이 얼마만큼 쓰던지 상관없이 돈은 뭐 10,000원만 낼래, 20,000원만 낼래라는 게 부분이 있는데 네. 회사도 역시 이 인터넷 사용료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무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에 따라서 돈을 내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되면 될수록 그 금액이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대한민국 정부랑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이제 싸움이 아니라 사실 기업 대 기업의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러네요. 당연히 국내 회사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도 망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에선 이용자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기업 측면에서는 이거를 인터넷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이라든지 유지 보수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런 회사들도 이제 망 사용료를 좀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도 이 망사용료 때문에 소송까지 했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넷플릭스는 SK 브로드밴드와의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요. 네. 2020년 4월달에 브로드밴드에게 이제 망사용도 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도 6월달에 넷플릭스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예. 패소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자기네들은 망사용료를 낸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안 낸다라고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해외에서 또 돈을 낸 적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예. 나라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특수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좀 밝혀졌어요? 네,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넷플릭스 소송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네, 올해 9월달에 이제 망사용료에 관련 소송을 취하고서 예. 서로 협력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최초로 이제 소송을 걸고 그다음에 합의까지 일어났다 보니까 예. 앞으로는 과연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구글도 이제 국내에서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망사용료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냈어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내지 않은 회사들하고도 과연 이제 이슈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트위치는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는 트위치 얘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자기네 수익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서 네. 망사용료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그런 사례도 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꼭 하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합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트위치의 수익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면 광고 수익,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유료 결제를 하면서 나오는 구독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광고 수익이 국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줄고 구독 수익이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독 수익보다 사실 광고 수익이 훨씬 더 큰 면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작년에는 뭐 500억 원 정도의 망 사용료를 내고 올해는 9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아까 나왔던 사람들이 스트리머한테 돈을 주는 이제 후원하는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수수료가 이제 상당할 텐데 외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이 도네이션 서비스들인데 외부에서 쓰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 트위치에서 자체 서비스들이 경쟁력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트위치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망사용료로 인해서 한국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대중들이 있게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결국 기업 간의 싸움에서 모든 피해는 이용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망사용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면은 아무래도 CP들, 한마디로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중들에게 피해가 되는 거고, 이 수익성 악화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네. 혹은 트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말에
VOD 서비스, 즉 유튜브처럼 영상을 올려놓고선 네. 보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 서비스조차도 없어지게 됐어요. 예. 네, 망 사용료 자체가 동영상은 일반 서비스에 비해서 예.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점차 대중들은 이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네. 트위치가 떠나고 국내 기업들이 빈자리 채우면서 네. 성장할 수 있을 거다. 네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대신 트위치에 있는 이제 사용자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플랫폼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태민 히든 브레인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은 지금까지는 이자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소송에서 불법 대부 계약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으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포함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천 %의 살인적인 연이자와 신체 노출에 따른 협박까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단비가 되길 기대합니다. 12월 8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